자, 그럼 여러분 원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 장남도 자신을 소개한다. 계속해서 원고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교수가 나와 사회와 가정에서 일상화된 삶,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쇠사슬에다가만 네모치고 갈까요? 저희가 딱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교수를 감고 있는 쇠사슬은 교수를 억압하고 교수를 구속하는 다양한 것들이겠죠. 책임감도 좋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압박, 가정 내에서의 압박,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수에게 계속 번역 일을 제쳐갔다. 이에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랬죠. 처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은 계속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 남편이 정신에 혼란함을 느끼는 것, 그 뒷부분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아주 많거든요. 그 상징하는 바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좀 뻔한 상징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교수가 신문을 혼자 읽는다. 신문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지금부터 나오는 신문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끔찍하거든요. 이 신문은 이 작품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죠. 신문에다가 화살표 빼셔가지고 부조리한 현실 표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부조리한 현실을 표현합니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는 2살 난 애가 지 애비를 죽였대. 장난 아니죠. 참 찌푸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찌푸차는 도망가 버리고, 동대문은 우리나라 보물 1호잖아요. 문화재가 훼손된 거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와서, 여러분 착취사에다가는 밑줄 그으셔야 되고, 출판사의 이름이 착취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거기 적으시면 기업의 노동자 착취, 이렇게 기업의 노동자 착취.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사실 노동자들의 노동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회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집는다.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건 여기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던 신문 날짜를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근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다시 읽습니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 2살 난 애가 지 애비를 죽였대. 참 찌푸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찌푸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악마사는 밑줄.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근데 여러분 3년 전 기사하고 3년 후의 기사가 똑같죠. 요게 상징하는 건 뭐냐? 일단 적어보시면 현대인의 반복되는 일상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반복되는 일상. 현대인의 반복되는 일상을 상징해요. 특별히 여러분 악마사에 밑줄 그었는데 착취사보다 악마사가 더 이름이 험악하잖아. 이제 악마들이 된 거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마사는 뭐냐? 착취가 더욱 심해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착취가 더욱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참 세상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봤잖아요. 3년 전과 똑같은데 이 여자는 3년 전과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안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교수와 처,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부간의 대화 단절.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고 와이프는 그래서 남편에게 돈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장녀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태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시계가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태엽을 이렇게 단단하게 감아주는 걸 갖다가 밥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라 이런 뜻인데 장남이 시계에 밥을 주거든요. 여기 좀 계세요. 저 밥 지을게요. 그랬죠. 저 밥을 좀 지을게요. 밑줄. 그럼 여러분 시계에다가 밥을 주는 것은 시계 보고 뭐 하라고? 일하라고 밥 주는 거죠. 와이프가 남편에게 밥을 주는 것도 지금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걸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밥 좀 지을게요. 밑줄 그으시고 그건 뭐냐?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행위예요.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행위. 남편이 고생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주는 밥이 아니고 더 일을 시켜 먹으려고 주는 밥입니다.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행위예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교수가 저희가 아까 앞부분에 줄거리 정리할 때 너무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 이성에 혼란이 온다 그랬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밥을 언제 먹었는지를 몰라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고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혼란이 왔어요. 지금 하시는 번역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쭉 밑줄 그어보시고요. 여러분 교수님은 자기 전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번역물도 전공에 관한 번역물인 경우에는 주제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무작정 닥치는 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쭉 밑줄 그어 보시고 자존심의 문제부터 어떤 여자의 고백까지 닥치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돈을 벌려고입니다. 적어보세요. 돈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번역함. 돈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번역함. 이렇게 넷뿐인가요?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학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닥치는 대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는 냅둬버리고 돈 버는 일만 하죠. 결국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는 건데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 중에 뭘 챙긴다? 물질을 먼저 챙긴다. 한쪽에다가 정신과 물질 중에 물질을 더 챙긴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도 사야 되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도 누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 아버지 생일이라 그렇지요. 여러분 관계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먼 사람인데 그 사람 아버지까지 챙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바로 전날에도 누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아 됐어 피곤해. 그렇죠. 여러분 챙겨야 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가장으로서의 큰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큰 책임감.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이 요만큼만 되면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죠. 워낙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니까 돈을 미친 듯이 버는 겁니다.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친다. 교수가 깜짝 놀라 일어난다. 8시야 8시 늦겠군 그랬죠. 어디 가세요? 아니 어디 가긴 어디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전번 모양 철쇠를 졸라맨다. 여러분 철쇠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앞에 쇠사슬 이야기도 했었는데 다 같은 거죠. 굳이 뜻을 찾아보자면 책임감, 중압감, 구속 뭐 이런 것들이죠. 책임감, 중압감, 구속 모두 이 교수, 이 집안의 가장을 얽어매고 있는 다양한 것들입니다. 이걸 상징해요. 이어 도우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우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럼 여러분 집이 철문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 집이 어떻다는 거냐? 폐쇄적 이렇게
폐쇄적. 그래서 현대인들이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 그랬고 옆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챙긴다 그랬는데 지금은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몰랐다가 나중에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시체를 찾았다 이런 뉴스도 간간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폐쇄적인 공간을 상징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잠시 후 다시 들어왔어요.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 바쁘시게.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갔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로군. 제가 그랬죠. 너무 과중한 노동으로 지금 이성에 혼란이 왔다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밤 8시인데 아침 8시인 줄 알고 뛰쳐나갔죠.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소파에 누우며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공부 안 하세요? 공부?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번 모양 철쇠를 바꾸어 맨다. 철쇠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바꾸어 매는 거죠. 이어 퇴장.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후 응접실에 불이 꺼지고 이제 교수가 있는 곳에 불이 꺼지고요.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여러분, 플랫폼은요 일반 무대보다 약간 높은 데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한 무대 위에 2개의 공간이 있는데 낮은 곳은 교수와 처가 주로 있는 공간이고요. 약간 높게 무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무대에는 장남, 장녀, 자식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빛을 요 교수 처 혹은 장남, 장녀 왔다 갔다 하면서 낮은 곳, 그 다음에 플랫폼, 높은 곳 이 2개의 공간을 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플랫폼 방이 나타나는데 여기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그러면서 처에게 명령조로 양말, 하이힐 그렇죠. 지금 여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엉망으로 꼬여 있는데 이것도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치? 장남도 명령조로 잠바, 머플러.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한다.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이 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적어보시면 자녀의 물질적 욕망, 돈이지 돈,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자녀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함. 자녀의 물질적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혹은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함. 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처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며 돈 이렇게 이걸 채워줘야 되니까 처는 교수를 볶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교수도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장녀, 자식에 대한 책임, 장남, 자식에 대한 책임 이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따지면 장녀, 장남은 어떤 애들이야? 이기적인 애들이죠. 이기적, 못된 놈들이죠.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에 가거든요. 이제 높은 자녀들의 방은 끝났고 아래 응접실이 다시 왔어요. 교수가 아까 자고 있었잖아. 소파에 누워 철쇠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철쇠가 풀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시계가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 경과해 있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감독관은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 현실의 억압입니다. 현실의 억압.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가 아래 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지옥에서 온 것 같았대요. 비현실적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겠죠.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으로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려요.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원고 이러지요. 계속 강요하는 거죠. 일어나면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교수 소파 한 구석에 있는 가방을 집어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앉고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원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약간 비현실적인 장면인데요. 이 작품이 연극 중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잘 활용하는 실험극에 해당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부조리극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험극이나 부조리극은 모두 이 작품과 관련이 되는 말이고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윽고 교수가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어머나 그렇게 벌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수